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녹음을 하는 시간은 이제 2020년, 2020년이 맞네요. 결국에는 1월 2일 새벽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100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이게 사실 점심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루를 보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린 일도 다 처리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주에 사시 연대기라는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시 연대기 게시판이 다소 다소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물결이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랄까 좀 덜 불타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뭐 그분들도 뭐 거의 뭐 그 나물의 그 밥이니까 그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사시 연대기 게시판에 이제 그 댓글 뭐 악플을 달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대체로 이제 그 거장판 한창 할 때 거기서 뭐 난장 부렸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저기서 조국 두둔하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는 글 자체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주로 뭐 비아냥거리기,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없는 어떤 그 주절거림, 그 다음에 넋두리 같은 왜 우리 조국 욕하냐 짜증낸다든지 또는 뭐 아주 유치하게 야, 이 게시판에 글 쓰지 마라, 왜 남의 게시판에 와서 글을 쓰냐는 등 어떤 그런, 또 왜 남의 방송에 출연하냐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진행자 이제 남태호 선생님이나 세작님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그런 분들 아니었잖냐, 근데 왜 저런 애 출연시키냐는 둥,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예. 그 방송의 세부적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아주 유아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뭐 이런 거죠.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원래 준비해 갔던 거는 이제 유엔군 사령부를 미국이 확대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갔는데 사실 그 얘기는 못 하고 한 시간 40분 정도 계속 이제 국내 정치 현안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작정하고 온 거 아니냐는 둥 뭐 이러시는데, 사실은 조국 씨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어떤 그 개편,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거를 아시아의 나토화처럼 만들려고 한다, 아시아에서의 나토처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갔었는데 아시다시피 진행을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얘기 못했죠. 예. 뭐 그랬었습니다. 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이에 방송을 좀 쉬었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최강욱 변호사도 알고 봤더니 부패한 사람이었다, 조국 씨에게 놀아난 사람이었다, 공범이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그 대리시험, 거의 대리시험이죠. 그거는. 근데 이제 의외로 그 조국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오픈북이라든지 또는 미국 대학의 어떤 시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이제 국내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 대해서 과연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무지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 원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범죄라도 우리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때 그것도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대마초를 피운다. 또는 마약을 한다. 또는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른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쳐 들어오면 한국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예, 그게 우리나라 법 체계입니다. 뭐 싫으시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사시던가요. 예.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뭔가 사실관계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조국을 지킨다 뭐 이러고 계시니까 당연히 조국이 지켜질 리가 없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국내 정치 뉴스는 제가 이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1부, 2부에서는 그 국내 뉴스 말고요. 해외 뉴스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것도 이제 군사 안보 분야 또는 경제 분야 뉴스를 중심으로 좀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일본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 일본 법무부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일본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스미데스의 판단 고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녹음을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이거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의 공안조사청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PSIA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 뭐 이런 뜻인데 인스펙터였나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2020년판 대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정보위원들이 이런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에 따르면 올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19년에 북미 협상의 장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아직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며 스스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자세로 협상을 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 측으로부터 원하는 형태의 대응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등 더 강경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내년 11월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있을 그 미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세를 주시하면서 미국 흔들기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이제 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서도 강원책을 병행하면서 한국 내 진보파에 유리하게 선거 정세를 끌고 가려 할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은 북한이 지난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라면서 내년 중, 그러니까 2020년 중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 군의 부분적 완공을 통해서 자력갱생의 성과로 국내외에 과시할 것이므로 것으로 내다봤고요. 사실 이 앞서 말한 이제 이 지역들에 대한 어떤 공사나 조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관광 사업을 통해 가지고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거죠. 공안조사청은 향후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이른바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를 일본이 강구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의 제재 완화 등 유화적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민간단체, 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 등으로 이미지 개선과 인맥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공안조사청 같은 경우에 이제 조청년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본 내 극좌단체에 관한 어떤 추적 분석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정보 보고를 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중간에 말씀드렸던 북한이 이제 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현 정부인 진보 쪽이 좀 유리하게 선거 정세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현재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이제 그 별도의 뭐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뭐 지인 기반, 친구 기반 조회가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진보를 두둔한다는 형태의 그 많은 어떤 그 계정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계정들을 보면 한국에 있는 계정도 있고 또 외국에 사는 것처럼 해서 만들어진 계정들도 있는데, 그런 계정들 같은 경우에 몇몇 계정들을 보면 그 한국의 기본적인 법률이나 어떤 사회 풍습 같은 걸 잘 모르는, 근데 분명히 한국 사람 계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 계정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계정들이 과연 진짜 한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만든 계정인지, 아니면 이제 북한의 사이버전의 일종인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마 국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은 하고 있을 겁니다. 추정은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계정들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 조국을 두둔한다든지 또는 검찰을 비판한다든지 해서 진보 정치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근데 그런 계정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둔하는 건 좋은데, 누구 두둔할 수 있죠. 근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두둔하는 계정들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러시아가 그 미국 대선에 개입했듯이, 또는 중국이 이제 대만 총선의 대선에 개입했듯이, 북한도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그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일환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얘기하면 너무 과대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전에 이제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안 드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정보기관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19년 12월 2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제 영국 정보부 MI5의 중범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영국 법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MI5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보안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방첩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국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활동을 하는 게 MI5고요. MI6가 해외 정보국, 해외에서 이제 정보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6에 소속돼 있고, 2차 대전 때는 이제 MI6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SIS라고 해서 Secret Intelligence Service라고 하죠. 비밀 정보국이라고 불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MI6라고 통칭해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법원에서 그 요원과 정보원의 중범죄 가담을 허용하는 영국 정보부 MI5의 비밀 정책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3대2로 통과된 법원의 판결은, 그러니까 표결에 참가한 총 5명의 판사 중에 찬성 3, 반대 2가 됐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은 이제 MI5의 가이드라인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살인이나 고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인정하고 있어 영국의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했고, 이 판결문에서 MI5 요원이나 정보원의 중범죄 활동이
국가 안보의 공적 이익에 부합될 때만 합법이라고 한정해서 한정합법이다라는 어떤 판결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고문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는 영국 국내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고도 이제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이제 정보부가 활동을 또는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장이 필요하고 그 위법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이 정보부에게 뭐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살인 면허까지 주고 있다는 지적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내 시민단체나 이제 뭐 인권 변호사들이 여기 이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또 항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 정보기관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을 지키면서 다 할 수는 없죠. 예. 가능한 한 법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정보 공작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거대한 사기거든요. 국가에서 행하는 이제 범죄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훔쳐온다든지 또는 이제 법원 재판을 받지 않은 어떤 혐의자 형태의 테러리스트를 잡아가지고 얘를 고문해서 뭐 폭탄을 어디다 숨겼는지 또는 어떤 테러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활동들이 형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죄죠.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언론에 이게 노출된다거나 공개돼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면 그 해당 정보기관원들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이 공개되더라도 그게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합법이니까 이런 범죄 가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지 않은 면책 특권을 주겠다는 형태의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1969년부터 98년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던 조직인 IRA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불법적인 납치, 고문,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IRA의 조직원들이나 또는 이제 테러를 준비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영국 정보부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특수부대 SAS가 그 아일랜드 쪽에 들어가서 납치를 한다거나 고문한다거나 살인하는 형태의 작전을 해왔고요. 이 작전명도 있습니다. 그 스테이크 나이프라고 명명된 그러니까 스테이크 썰은 나이프죠. 스테이크 나이프라고 명명된 비밀 활동 파일이 이제 2019년 10월 달에 공개되면서 영국 내에서 한참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8년에 끝난 작전이니까 2009년, 2019년 해서 이제 20년 만에 공개가 된 거죠. 이 기간 동안 최대 50여 명을 이제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테러 예방 차원에서 이제 수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아님을 이제 법원에서 보장해달라. 라는 식의 이제 소제의가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한정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라고 한정적으로 이제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암묵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안보를 위해서라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법을 지켜서 일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가능하면 법을 지켜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또 다른 이제 그 첩보 관련 뉴스인데요. 12월 3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무차별적 미국 정보 수집에 나선 중국에 맞서 미국은 중국인 스파이 색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그 한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필립스 66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고 각종 에너지 제품도 개발, 판매해온 미국의 에너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중국 출신 연구원이 영업 비밀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 연방수사국 FBI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탄홍진 36세는 2017년 6월부터 필립스 66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리튬이온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해 왔습니다. FBI는 베테랑 수사 요원들을 투입해서 24시간 이 탄홍진 연구원을 감시하는 등 은밀하게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 노트북 컴퓨터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 중인 한 중국 회사와 맺은 고용 계약서를 찾아냈고, 이 탄 연구원이 회사에 허가 없이 연구 개발 자료가 들어있는 수백 개의 파일을 몰래 내려받은 외장 하드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탄홍진 연구원은 FBI 조사에서 기밀을 들고 중국으로 가서 새로 취업할 계획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에 따르면 이 탄홍진 연구원이 유출한 것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약 10억 달러의 가치가 넘는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려는 중국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홍진 연구원은 중국 난징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재료공학으로 석사하고 박사를 받은 유능한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서 스파이 활동을 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조사 중이겠죠, 사실. 그리고 어떻게 포섭됐는지 밝힌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로 공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포섭 루트를 확인하게 되면 그걸 이제 역공작을 통해서 그 포섭 루트 전체 규모를 파악을 하고 누가 이제 지금 포섭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어떤 역공작이 한 1, 2년에 걸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도 바로 공개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체 루트에 대해서 수사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례가 또 있는데요. 쉐화 에드워드 펑, 그러니까 중국명은 이제 펑 쉐화시죠. 56세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그마한 여행 가이드 업체를 운영해온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펑은 2001년 임시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2006년 미국 여성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2012년 미국에 귀화했습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과 중학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는 등 평범하면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펑이 중국 스파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FBI는 수년간 그를 감시해왔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호텔 객실까지 안내하는 등 가이드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다만 가족을 만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을 자주 오갔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펑은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직접 수집하는 역할이 아닌 정보를 몰래 전달하는 운반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뉴요크, 조지아주 콜럼버스 등에 마련된 접선 장소에서 미국 안보상 기밀 정보가 담긴 디지털 카드를 받아 중국으로 가져가서 정보기관에 넘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예약한 호텔방에 들어가서 중국 스파이들이 감춰놓은 USB 저장 장치 등을 자연스럽게 수거해 갔고요. 그걸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 정보부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연락책이었던 거죠. 미국 연방검찰은 2019년 9월 펑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펑이 고전적인 스파이 기술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이제 연방검찰에서는 밝혔고요. 이 펑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10년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 벌금형, 아니면 이제 뭐 둘 다 받거나 뭐. 왜냐하면 미국은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 정부는 최근 비밀리에 중국 외교관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2019년 9월 달에 네이비실 등 특수작전 부대가 주둔한 버지니아주 노폭 소재의 미 해군 기지에 침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폭 소재의 미 해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관련 사령부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 해군 기지 중에 이제 핵심 지역에 해당됩니다. 각자 부인과 차량에 동승한 이들은 기지 검문소에서 되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진입하다가 동원된 소방차의 제지를 받고서야 멈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소방차가 한 5대 정도 동원돼 가지고 앞뒤를 가로막았다고 하거든요. 이들은 이제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 조사 결과 이들이 이제 기지의 보안 상태를 시험하려고 의도적으로 경비병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이 2명을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된 2명 중 1명은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한 정보 요원인 것으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다가 한 달 후인 이제 10월 국무부 명의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요. 미국 정부의 중국 외교관 추방 사례처럼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안보 기밀, 심지어는 이제 새로 개발한 씨앗까지 빼내가는 등 미국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씨앗, 새로 개발한 어떤 농산물 품종을 훔쳐가는 거는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자국의 경제에 이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고 있는 쌀, 통일벼라고 불리는 그 계량형이긴 한데, 이게 1970년대쯤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개발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전까지는 품종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벼가 개발이 되고 굉장히 밥이 맛있어졌습니다. 1970년대쯤에. 그리고 이제 생산량도 늘어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일본의 해당 어떤 품종을 개발한 연구실에 한국의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이 침투해가지고 훔쳐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국제정보사에서는. 근데 중국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 훔쳐가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문익점 선생님께서 목화씨를 중국에서 이렇게 빼내오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미국의 주요 연구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등 스파이 활동이 대범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 자오치안리 20살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해군 항공기지의 이제 위성 안테나 등 정보시설을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설은 안보 위협을 감시하는 곳으로 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체포된 자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교관들처럼 서투른 영어로 길을 잃었다고 변명을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상관없죠. 징역 1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겠네요, 지금. 지난해 9월이니까 올해 한 10월이나 11월쯤 한두 달 전쯤에 출소했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추방되는 거죠, 거의. 미국에 아마 다시 못 들어갈 겁니다. 또한 2016년 중국인 유학생인 이제 모하이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듀폰, 파이어니어 등이 개발한 옥수수 씨앗을 훔쳐서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지난해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거장판에서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인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스파이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발한 다른 어플들은 다 차단됐는데 링크드인만 중국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중국이 이걸 통해서 미국 쪽의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고 거액을 제시하면서 포섭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요. FBI 등 이제 미국 방첩기관들은 갈수록 활동이 증가하는 중국 스파이들을 색출하고자 총력전에 나서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 정보 요원들이 그동안 미국의 주요 대학, 싱크탱크, 영화 제작사, 언론사 등에 은밀히 침투해서 스파이 활동을 자행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절도 행위를 막는 중국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영업기밀 유출 사례를 파악해서 추적하고 불법적으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방위산업체, 대학의 연구원에 대한 관리 전략을 개발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레이 이제 FBI 국장은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도전적이며 중요한 위협이라고 전제하고요. FBI는 미국 전역에서 지식 재산을 절도하려는 시도와 관련해서 천여 건을 수사 중이며 이들 사건이 대부분 중국과 연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18년 사이에 적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의 90%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한국, 일본 아니면 이스라엘 쪽이겠죠. 그 레이 FBI 국장은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스파이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중국은 기업가, 과학자, 대학원생 등 비전통적인 스파이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 계획, 그러니까 1000명의 어떤 인재를 유치하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이게 이제 지식재산 절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이버 해킹 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중국이 오래전부터 미국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뽑아왔습니다. F-35 설계도도 가져갔고요. F-16 설계도도 가져갔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최신 전투기들을 보면 다 미국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설계도를 가져간다고 해서 똑같은 소재를 복제할 수도 없고 또 엔진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기술을 빼가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빼간 기술을 러시아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제 또 중국은 또 다른 걸 받기도 하니까. 제가 이 뉴스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동을 첨예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당연히 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근데 우리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적발을 했는가, 이게 조금 의문이라는 겁니다. 적발 사례가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 한번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중국으로 물건 빼돌리던 사람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국정원에서 과연 이걸 다 크로스체크를 하는지 또는 잡아내고는 있는지, 사실 현재 국내 대학에 중국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많은 중국 인사들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과연 이런 활동들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2부 녹음을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1부, 2부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